안녕하세요. 젤리스트 베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시작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스텔스 탐지 레이더 기술 지상 10km 반경을 모두 원시 시대로 되돌리는 핵무기보다 개발이 어려운 EMP 폭탄과 우주에서 적이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 기존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을 개량한 핵잠수함 개발과 7만 톤급 항공모함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 많은 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전세계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기 전란의 뼈저린 아픔을 듣고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전력 증강을 시도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정부는 그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면서 분산돼 있던 육해공군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군수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후 1974년부터 81년까지 군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 1차 율곡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신호탄이 되었던 백업 미사일 개발을 보면 1974년 5월 14일 항공공업 육성 계획이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로 율곡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은 사거리 500km의 기대치 유도탄을 1978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거론된 1972년까지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기구를 설치하고 유도탄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대전기 개창으로 위장한 유도탄 연구소를 개원하게 됩니다. 당시 국과연이 국내외에 유치한 수많은 고급 인력 중에 유도탄 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유도탄을 시험 제조할 방위산업체 또한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미국군이 보유한 사거리 500m 80급 유도탄을 1978년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기술 지원 정책이 기존 보유 무기와 다양한 무기에 국한되어 장거리 유도탄 지원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2차 율곡 사업은 1982년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일부 전투기 기술 도입과 한국형 구축함 건조 약포와 전차 장갑차 등의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방위력 개선 사업이란 이름 아래 본격적인 군전력 증강과 전력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K9 자주포와 대공유도 무기 천막 KT-1 훈련기 및 전차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120대의 F-16 전투기를 생산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상륙함과 잠수함 장점들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유도탄 개발은 향후 한국군의 나이키 아킬레스건 1기와 성능 개량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기술이라며 미국을 설득했고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결국 미 정부로부터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 아킬레스 유도탄 사거리 180km와 탄두 중량 1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해한다는 조건부 개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유도탄 제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추진 재료 확보에 난관이 있었고 마침 당시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러스사가 나이키 플러스 미사일의 사거리의 개량을 제안해와 작업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미공군의 추진력을 납품했던 엘비스사가 적자로 폐쇄한 유도탄 추진제 공장 시설을 250만 달러라는 헐값에 한국으로 넘기면서 원천 기술과 장비를 고스란히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는데 현재도 그 같은 지정될 정도로 대단히 한국에게 천원이었습니다. 나이키 유도탄은 1990년대의 기술로 생산된 탓에 대폭적인 개량이 불가피했지만 먼저 사거리 연장을 위해서 2단과 2단 추진기관을 추진력이 큰 복합 추진제로 바꾸고 전자회로를 모두 반도체로 교체했으며 유도 신호 처리도 컴퓨터로 자동화시켜 껍데기만 빼고 알맹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로 개량하게 됩니다. 2000년대는 최첨단 무기의 독자 연구 개발 및 생산과 방산 제품 수출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각국의 K9 자주포와 KT-1 기본 훈련기 등
첨단 장비를 수출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방산 수출액이 여기서 4억 아랬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무상으로 무기를 원정하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2008년 12월에는 방산 수출액이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방산 수출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산복이란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 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방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인 방위산업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생명과도 같은 산업 분야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숱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면서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1970년대 초 북한의 위협과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안보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자주 국방을 내걸고 무기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군과 산업체와 대학의 모든 인력과 기술 자원을 투자해 미국의 무기를 베끼는 것에서 시작해 군용 차량과 함정 전차, 자주포를 독자 생산했고 잠수함까지 자체 건조할 정도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함대함 유도미사일 등 정밀유도 무기를 비롯해 초음속 고등 훈련기와 경공격기 헬기를 설계 제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유도탄을 개발 배치하는 한편 장거리 지대 공유도무 기인 L3과 한국형 전투기인 K의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분출해 관련 장비를 고철로 만드는 비핵화 뒤엔 비판도 상당한 기술력까지 도달한 상태로 조만간 전력화를 앞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산 무기의 수출 시장도 성장세를 거듭했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필리핀 등의 소총과 탄약을 팔던 시절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차와 경공격기 잠수함정과 같이 군사무기를 주력으로 세계 80개국에 수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산 무기는 성능과 신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인도네시아에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입찰에 참가했으며 당시 이 사업에 입찰한 국가들은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우리에게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독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쓸만한 군용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게다가 군용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한국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사업을 따내서 장보고급을 수주했으며 원형인 독일의 이후 인공호흡을 만든 독일의 HDW 회사를 제치는 이변을 연출하였습니다. 한국은 장보고급을 독일로부터 도입하면서 기술 사용과 이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독일에서 한국이 잠수함 기술을 도입할 초창기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게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어 잠수함을 판매했지만 한국처럼 수박 겉핥기식의 기술 전수를 악착같이 제대로 기술을 받아내며 자신의 기술로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 기존 독일 잠수함의 단점까지 개선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것이며 이런 독일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한국으로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보이콧까지 내걸어 한국의 잠수함 입찰을 방해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면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에 나서고 차후 한국에게 인도될 잠수함의 독일제 핵심 부품을 뺄 것이라 강력한 경고로 독일은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기술을 가르쳐준 학생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한국이란 잠수함 분야의 독자에게 무작정 일감을 준 것이 아니라 기